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지정학적 위험과 인구 고령화를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부문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산업은행이 한국 GM 노사에 제안한 3자 대화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한국 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 GM 노사 양측과 선결 조건 없는 양자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의 올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3,928억 원으로 1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고수익 노선의 수요 증가를 비롯한 중국 노선 수요 회복세에 힘입어 같은 기간 매출은 3조 4,097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소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애플의 급락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간밤 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채 시작한 우리 시장 역시 장 초반에 급락세를 보인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장중 2%를 넘는 하락세로 오늘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기관의 매수세 속에서 많이 좀 회복이 된 상황으로 약보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전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 업종의 하락과 부진이 있었지만 오늘은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반도체의 성장 둔화와 그리고 우리 시장의 주요 업종의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실적 부진과 이런 우려 속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실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4% 하락한 2071.23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670.85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간밤 애플의 영향을 받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폭이 좀 큰데요. SK하이닉스는 3% 넘게 하락하면서 71,900원에 삼성전자는 다시 하루 만에 하락을 하면서 1.56% 빠진 44,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 업종의 반등이 돋보였습니다. 신라젠을 비롯한 셀트론 헬스케어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셀트론 헬스케어는 66,600원에 신라젠은 67,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화요일장 정석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볼게요. 학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장 전망을 들으셨던 많은 시청자분들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좀 약한 흐름을 예상을 하셨고 해외 증시에 대한 변수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뭐랄까요. 좀 비정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해 이해를 하는데 내일 이유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장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어쨌든 제가 평소에는 어떤 그 분석한 결론을 주로 전달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시황 코너에서 교육적인 어떤 측면을 고려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오늘장의 시황과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망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시황에 대해서는 장 초반에 말씀을 드리고 또 전망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코너에서 도와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교시는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관심 종목 2가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일단 장 초반에 시작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간밤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낙폭이 큰 상황 때문에 좀 우려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또 장 막판에 많이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시황에 대해서 양시장 다시 한번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오늘 의약품이 상승률 1위였어요. 그래서 대형주가 반등했고 덕분에 마이너스 2.33%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마감했다는 얘기죠. 코스닥은 오늘 제약업종이 상승 1위였어요. 그래서 역시 대형주들 반등하면서 최저 마이너스 2.93%에서 강보합권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이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더 극적이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는데 이거는 어쨌든 마이너스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훨씬 더 많이 빠졌죠. 그런데 강보합 마감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왜 그러냐면 2.93%라 그러면 대략 3%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피로 환산하면 거의 한 60포인트 가깝게 빠진 거거든요. 장중에. 그랬다가 강보합이니까 일교차가 엄청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퍼센트 얘기하면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로 제가 이제 환산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코스피로 말하면 한 60포인트 가깝게 빠졌다가 보합권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일교차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오늘 코스피 의약품이라든가 코스닥 제약이라든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반등이 나오니까 동반 상승해준 영향이 커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오늘 약간 좀 비정상적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결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종가보다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더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 돼요. 분명히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반등하면서 덩달아 이제 양시장의 의약품, 제약 업종을 올려주니까 이제 반등을 한 거죠. 굳이 제가 수정 지수를 논한다 그러면 오늘 제가 볼 때는 한 10포인트 정도 오버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가에서 한 10포인트 낮게 봐야 돼요. 자, 그런 한편 지금 미국 선물은 오르고 있고 야간 선물도 이제 플러스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이 시간에. 그거는 어제 미국이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장의 궁금증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지금 잠깐 차트 보면서 풀어드리겠고 오늘 수급 동향까지 체크 좀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2071.23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했죠. 저점에서 거의 4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한 10포인트 빼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풀이해드리려고 그래요. 참고로 저는 국내외 어떤 증권사, 그리고 국내의 모든 경제TV, 그리고 자칭, 타칭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 전망은 전혀 안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들려와요, 저한테. 어디서 뭐라 그랬더라, 자꾸 들려와요. 저한테 질문을 해요, 거꾸로. 그래갖고 제가 그걸 좀 풀어드리려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걸 아주 명쾌하게 제가 풀어드리는데요. 이게 그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트 보시면은 이게 바닥 찍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부류들은 다시 여기서 2000이 깨지고 밀리면 해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둘 다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걸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만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고점이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대충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또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반등 나오면 갈 것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상단이 3번, 하단이 3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는 일명 차트쟁이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들의 주장이 100% 틀리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바로 제가 수급 동향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자막으로 이제 준비가 되겠죠. 이제 올라갈 겁니다. 1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구정이라든가 추석 때 연휴 뺀다고 하더라도 대충 10월 말 잡으면 만 9개월 동안 수급 동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동기간에 개인은 12조 원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은 7.9조, 그러니까 한 약 8조 원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이제 4.8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를 설명드릴게요. 어떤 구간이냐? 여기서 이거 싹 다 지우고 1월 30일부터입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개인이 12조 원 매수할 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 4.8조로 매도했어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식을 조금만 안다면, 주식시장의 원리를 기초라도 안다면 여기서 바닥치고 올라간다는 소리 절대 못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이 등락의 요소가 있고 분석의 요소가 있는데 오직 이거 하나밖에 모르니까. 왜 그런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기관이 외국인을 이겼었던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2007년. 그때는 외국인 매도할 때 기관이 매수하면서 딱 한 번 기관이 외국인이 이긴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7년도에 펀드 열풍이 있었잖아요. 1가구 1펀드 시대였어요. 그 투자회사에 그 앞에 줄 쫙 서갖고 펀드 가입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은행에서 막 펀드 가입하라고 연락 오고. 그 엄청난 유독성 덕분에 어쩌면 정말 역사상 다시는 있기 어려운 이런 광경이 펼쳐진 게 한 번 있었어요. 다만 지금은 외국인 기관이 양쪽에 매도해요. 여기서 만약에 지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개인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있을 수 없고 미래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개인은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프랑크톤입니다. 상위 포식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수급을 바탕으로 본다면 여기서 바닥 찍고 한다는 거는 이 수급조차도 모르거나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바닥 찍고 간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2000선 깨지면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차트로만 보면 바닥 라인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전혀 틀린 얘기는 안 해요. 여기서 다시 2000선 깨져갖고 계속 내려가면 바닥 어딘지 모른다. 차트로만 보면 그래요. 다만 수급이라든가 각종 지수의 등락 요소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해답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대세 하락선을 했고요. 여기서 이미 4월에 2000선 깨진다고 얘기했고요. 제가 분명히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9월 말에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두 번째 동그라미까지 이해해요. 첫 번째 동그라미 2500까지 갔거든요. 그때도 전 2000선 깨진다는 말 안 바꿨어요. 특히 여기서는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엽기적이라고요. 도대체 뭘 보고 저기서 고점을 판단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트만 갖고는 해답이 안 나와요. 차트만 갖고 주식을 보는 사람은 최하수라고 보시면 돼요. 왜? 좀 머리 좋은 사람은 일주일이면 차트 마스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컴퓨터학과 다니는 대학교 1학년짜리한테 야 차트 이렇게 보는 거야. 검색식 만들어봐. 뚝딱거리고 만들어 일주일이면요. 차트는 진짜 하수의 영역이에요. 차트 갖고 저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등락 요소 모든 걸 분석한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시황 분석 시간 좀 길어져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 교육이나 종목 상담도 짧게 해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미국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국을 보여드리면 어제 워낙 급락했으니까 반등 나올 수는 있어요. 어제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많이 급락했죠. 다우존스가 2.32%, 나스닥이 2.78%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에 고점을 찍었어요. 10월 초에. 그런데 어제 하락이 굉장히 아주 엄청난 하락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트를 보세요. 파란색 61선과 빨간색 120선을 하루에 더 관통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반등이 나온다 한들 그렇게 클 수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크질 않아요. 그리고 뭐 하락 이유에 대해서 뭐 몇 가지가 붙고 특히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초에 고점 찍기 전에는 미중 무역 전쟁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때도 갔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10월 초에 고점이었는데 그 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뻥 터져갖고 내려갔다. 그럼 말이 되겠죠. 그 전에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또 하나 나스닥을 보세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자, 평택 촌놈의 차트 이론에 의하면 61선이 120선 이탈할 때가 하락 추세라고 했죠. 파란색 61선, 빨간색 120선. 무려 30개월 만에 이제 전환 직전까지 왔습니다. 2016년 5월에 전환됐거든요. 여기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2016년 5월. 그러니까 지금 2년 6개월이니까 한 30개월 되죠. 그죠? 2년 6개월, 30개월 되는데 무려 30개월 동안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파란색이 빨간색을. 자, 계속 보실래요? 제가 넓게 좁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어때요? 파란색이 항상 위에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 라인에서도 이탈하려고 하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크로스입니다. 하루만 더 빠지면 역전돼요.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마저 만약에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뭘 믿겠냐는 거예요. 미국이 올라갈 때도 떨어졌는데 내려가면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시황 코너는 여기까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시간에는 차트를 좀 넘어서서 현재 시장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 지수에 대해서 항상 또 말씀을 해 주었듯이 수정 지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잘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어제장과 오늘장의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제장에는 의약품 업종이 큰 폭의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그 밖에 업종이 좀 뒷받침해줘서 그나마 낙폭을 좀 축소한 상황인데 오늘은 의약품 대형주 반등으로 최저 2% 넘는 낙폭에서 상당 부분 좀 축소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 대형주의 반등으로 최저 2.93%에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으로 강보합에서 마감이 된 상황 다시 한번 시황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신 종목에 대해서도 만나볼 텐데요.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종목 어떤 종목들 보셨나요? 네, 고려아연과 LG이노텍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고려아연과 그리고 LG이노텍에 대해서 꼽아주셨는데 일단 고려아연은 4%대 상승이고 LG이노텍은 5%대 하락으로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략을 먼저 짜드린다 그러면 보유자는 매도 감망하시고 미보유자는 추격을 반대한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가격 메리트가 있는 반등은 좀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봅니다. 철강 업종 자체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좀 그렇게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저점 라인이 11월 초였어요. 나름대로 지수랑 연동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크게 가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추세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추세적으로 보면 위에 형태가 거의 다중고점 형태예요. 다중고점. 다중고점 형태에서 내려가는 차트 패턴입니다. 제가 차트를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차트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차트를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차트가 주식의 모든 곳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방지하려고 그러는데, 다중고점이 이렇게 형성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약간 헤드앤숄더 비슷하기도 하고 다중고점 형태인데, 제가 볼 때는 크게 가기가 어려워요. 확실하게 가격 매스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중장기 대응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단기 대응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빠졌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고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LG이노텍 정말 처참하게 빠지죠. 작년 가을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뭐랄까요, 좀 아주 대단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봄까지 밀렸다 여기서 여름에 영차영차 올라왔는데 결국 빠졌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LG이노텍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이미 18만 원대 이때 라인에서 계속 뒷선물 매도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아마 평촌 매니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빠졌는데 오늘 개파랗게 양봉이에요. 개파랗게 양봉. 어쨌든 최악은 벗어난 거죠. 개파랗게 음봉이면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개파랗게 양봉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루 이틀은 더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미보이자는 단기 매매를 뭐 가볍게 너무 큰 수익 기대하지 말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적정주가 발표할 때마다 시청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적정주가 뭐 어디서 산출하는 거냐 그래갖고 간단해요. 그냥 평택천농 기술특허 적정주가는 서울국내TV 샘플러스에 오시면 언제든지 코스피 코스닥 2000 종목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고려아연과 LG이노텍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의 추격 반대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이 4%대 상승으로 이어갔기 때문에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지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좀 나와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반등 시 매도이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 접근으로도 가능하니까 이 점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 시황 분석론을 통해서 알아본 관심 종목 고려아연과 LG이노텍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요, 종목의 역사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종목에 대한 부분과 이 종목을 또 이루는 업종에 대한 이해까지도 참 가능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통해서 업종과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알아볼지 궁금합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컴투스예요. 제가 이제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소박한 수익으로 만족했던 초대박주 컴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추천했던 과정을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교육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건 다 사실이니까 뭐 그대로 믿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컴투스를 언제 발견했는지 이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컴투스 평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1년 8월에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냐? 지수보다 강한 종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량주들은 지수하고 연동이 되죠. 그죠? 개별주들은 지수하고 연동성은 떨어지는데 힘이 없는 종목들은 지수하고 그래도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우량주는 당연히 거의 하락을 해요. 이게 원래 시장의 원리예요. 지수가 하락할 때, 특히 지수가 급락할 때, 그때 대다수의 우량주들은 동반에 하락하고요. 대다수, 뭐 전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개별주들도 지수가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할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같이 내려가요. 근데 개중에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개별주가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은 유독 강한 거예요. 물론 왜 강한지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예요. 제가 뭐 무슨 노하우를 감추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딱 보니까 이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차트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딱 이걸 어떻게 매수했느냐? 정말 놀랐죠. 하한가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후 동시효과 있잖아요. 오후 동시효과. 지금은 3시 20분에 동시효과인데 과거에는 2시 50분이었거든요. 그때 하한가에 수십만 주 깔렸는데 종가에 매수하라고 쌓냐고 그랬어요. 정말 저답죠. 이게 웬만한 새 가서는 못해요. 하한가가 돼 있고 종가에 엄청나게 수익성을 깔려 있는데 몇 사인 냈어요. 그게 바로 8월 9일입니다. 2001년 11년 8월 9일. 그래서 지금은 이게 환산 주가로 해서 뭐 9천 몇백 원대 이렇게 돼 있지, 뭐 그 당시에는 만 원이 좀 넘었어요. 17,000원인가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 증자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배당 받고 하다 보면 약간 이게 가격대가 변하거든요. 이게 수정된 가격대가 나오는데 그 당시 17,0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한가 동시효과가 하한가인데 그것도 오후 동시효과가 수십만 주 깔려있는데 거기다 매수하라 그러냐. 왜? 확실히 있으니까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판단할 때 확신이 있으면 그냥 내질러 버려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저는 절대로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사실 올해 2월 초에도 제가 대세하라고 선언했잖아요. 코스피.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거 2시간, 3시간 강의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한 100% 정도 수익 나고 이제 정리시켰어요. 시켰는데 뭐 100%야 뭐 개인 투자들도 많이 내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근데 2013년 가을이었어요. 이때 2013년 11월 11일 그때 또 최저가 매수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에는 연중 최저가는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아무리 봐도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가지고 어쨌든 정말 무마할 정도로 매수사인 낸 거죠. 그랬는데 2013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저가 추천했어요. 그런데 너무 짧게 수익 나고 끝났어요. 왜 그랬냐? 이걸 이제 그 매매에 대한 평가를 제가 스스로 해본다 그러면 2011년은 그래도 그나마 성공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막 엄청나게 떨 때 그때 하한가에 그냥 하한가 상태에서 종가 매수 시키고 뭐 실제로 간 건 거의 한 150% 정도 갔는데 100% 정도 해줬으니까 뭐 만족하죠. 근데 2013년에는 짧은 수익 후 굉장히 허탈했어요. 왜 허탈했냐? 차트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교훈과 그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 여기였어요. 이때 제가 딱 개별주를 딱 보는데 이거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지수보다 엄청나게 강해요. 그 강하다는 게 단순하게 뭐 어떤 등락 비교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거래량,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또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어쨌든 시간 관계상 설명합니다. 이 보통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때 하한가에서 매수하라고 했더니 얼마나 과감합니까?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꽤 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매수해놓고 그냥 훌쩍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실제로 한 180% 나왔으니까 100% 그냥 가볍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리고 한때 엄청나게 이제 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더 가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한 2달 만에 180% 갔으니까 100%에 만족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였어요. 2013년 11월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놀란 거죠. 아니, 3만 원이 넘어간 주식이 어떻게 반토막이 저렇게 쉽게 날까? 그렇게 뭐 불량한 회사도 아닌데. 그때 제가 단기로 매매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요, 11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000% 가까운. 그러니까 11배 조금 못 미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1000%죠. 10배죠. 저도 가는 거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과감하게 베팅해서 100% 나왔는데, 여기서는 정말 초대박주가 될 뻔했는데 여기서 단기로 끝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2배, 3배 올라가니까 추천 못하죠, 저도.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기업 내용에 있어서 어떤 악재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게 아니라, 왜 그랬냐? 교훈이 뭐냐? 그거예요.
정책 변화에 따른 하락 종목의 경우 재매수 시 중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반성한 거죠. 그래서 화면에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중장기 보유했다면 뭐 이론상으로는 10배, 최소한 200~300% 나왔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10배 가는 종목이 있어도 그거 다 수익 못 내거든요. 못 기다리니까. 조바심 나니까. 그래서 가볍게 나올 수 있었던 건데 그럼 그때 왜 그랬었냐? 그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구간이 형성됐냐? 여기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게 게임 관련 규제 정책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무려 마이너스 76%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박근혜 정부 들어오기 전부터 어떤 게임 관련된 이런 어떤 공약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때 그 박근혜 정부 초반에 어땠어요? 게임 관련해서 완전히 이거는 무슨 4대 악이다 막 그랬잖아요. 게임이 4대 악이라고 말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게임 산업을 육성시켜 줄까요? 완전히 어떻게 할까요? 태클을 건다는 거죠.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게임주들이 그냥 무더기로 하락한 거예요. 가만 보면 아니 컴투스가 그 당시에 무슨 기업명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떤 정책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요 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약간 좀 대접받기도 하고 홀대받는 이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기업의 실적이 아주 안 좋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정책 때문에 떨어졌던 나름대로 괜찮은 주식들은 매수해서 중장기 홀딩에도 좋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컴투스 지금은 여기서 대박을 노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2의 제3의 컴투스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볼 때 나름대로 이제 하나 또 힌트 드릴 거예요. 어차피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마구잡이로 그냥 부실주도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도 상장되어 있는데 언젠가 바이오가 동반해서 지금보다 더 쏟아질 때가 올 겁니다. 쏟아지면 진짜 괜찮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같이 벌받은 업종들. 왜냐면 그 당시 게임들도 같이 벌받았어요, 사실은. 이유도 없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은 큰 수익계가 나니까 항상 그런 측면을 고려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내용이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컴투스를 좀 발견을 한 이 경험을 삼아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또 분별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정말 꿀팁을 전달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 좀 발견한 이 컴투스를 통해서 일단 정책 변화에 따른 하락 종목일 경우에 재매수 시 중장기 보유를 하면서 또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 가는지 그 부분을 또 학 과장님만이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유효한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초대박주 컴투스의 발견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1459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종목은 현대바이오를 매수가 7,300원에 비중 20%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현대바이오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3.21% 상승한 6,44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학점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시약점 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가장 좋은 게 일시적으로 추가했다가 평균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본전이나 마이너스 20%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에 대한 부분의 C약점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현재 부근에서의 비중 추가 좀 늘리신 이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 대응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끝자리 7004님의 질문이고요. 아세아 재질의 매수가 38,750원에 비중 1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의 아세아 재질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 넘게 하락하면서 35,1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역시나 손실 구간이신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 C약점입니다. 일단 종목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나쁘지 않아요. 아시아 재질 나름대로 저평가되어 있고 괜찮은 회사예요. 그런데 왜 C약점이냐? 시황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택초점 차트 이론을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언젠가는 중기 매수 좋다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이 정도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세아 재질 같은 경우에 C약점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반등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추후에는 좀 중기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분석까지 도와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끝자리 4308님의 질문이고요. 농심을 매수가 33만 9,5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의 농심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오늘은 1% 넘는 상승으로 23만 5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올라왔음에도 손실폭이 좀 꽤 큰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F학점이에요. 원하지 않는 중장기 홀딩의 고통이죠. 의지하고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속된 말로 물렸다 그러죠. 보통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정말 기본이 없는 거예요. 추가 매수 후에 기준가 설정해서 적당히 위아래에서 그냥 걸린 대로 뭐 매도를 해보세요. 만약에 반등이 더 나오면 다행인데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트 이건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신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어요. 여기서 했어도 잘못됐고 여기서 했어도 좀 아쉽죠. 네모 박스는 잘못됐고요. 오른쪽은 이거는 좀 아쉽죠.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어쨌든 상당히 높은데 여기까지 홀딩했다는 거죠. 아마 일부는 그런 생각으로 홀딩하셨을걸요? 그래도 농심 좋은 회사 아니야? 맞아요.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 거하고 투자해서 돈 버는 거하고 별개예요. 농심이 나쁜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좋은 회사예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홀딩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잘못 배운 거예요. 하도 여기저기서 주식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이 번전할 때까지 홀딩이라 그러거든요. 번전할 때까지 홀딩이라는 게 그게 조언이냐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투자자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전문가 자신을 위한 조언이에요. 왜냐? 손절시키면 본인이 손절했다는 게 이게 근거가 남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죠. 내 돈 아니거든요. 나는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번전할 때까지 홀딩하세요.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안 오면 말고 그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은 많이 버전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연말까지 홀딩하라고. 그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칼같이 손절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매수하든 여기서 하든 하면은 이게 더 합리적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워렌 버핏도 조지 소로스도 손절해요. 손절을 안 하는 투자는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그리고 번전할 때까지 홀딩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들 자체가 초보자예요. 그 말이 됩니까? 번전할 때까지 홀딩이 그게 전략이냐고요. 그게 조언이냐고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럼 본인을 위한 조언이지 투자자를 위한 조언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손절 여기서 시켜요. 그리고 딱 그럽니다. 남자답게 죄송합니다. 손절시켜서 다음에는 악착같이 저점에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종목 찾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기 창피하거든요. 싫거든요. 그러니까 번전할 때까지 홀딩하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죠. 그것도 조언이라고 듣는 사람들도 답답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농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매매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조언을 좀 강하게 주셨던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하니까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농심은 F학점 확인됐고요. 추가 매수 후에 기준가 설정해서 매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1363님이고요. 퓨전 데이터를 매수가 7,200원에 비중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퓨전 데이터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79% 하락한 8,2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학 과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시약점이에요.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다만 과정은 좀 비합리적이에요. 약간 무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평가 이기니까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하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미화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퓨전 데이터는 C약점 확인이 됐고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급하게 매수를 좀 지양하셔라라는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소식은요, 이 대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애플의 급락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스톡 싱스라고 이제 먼저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애플은 대장주인 만큼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애플은 bellwether, 선도자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죠. 네, 애플이 고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떤 이유건 다른 기술주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인식이 이미 팽배해져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X 3D 센서 납품업체인 루벤텀 홀딩스가 올해 12월 말로 끝나는 회사 회계 2분기 실적 전망을 깜짝 하향하면서 애플 주가가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애플 주가가 11월 초 이 실적 발표 전부터 이날까지 13%가량 하락을 했죠. 네, 10월의 고점 이후 시가총액도 1,900억 달러 이상 증발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맥 컴퓨터 등의 판매 대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이 아이폰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걱정도 낳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반도체 고점 논란까지 다시 지금 부각이 되면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마저 기업 실적 때문에 흔들리면서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계속해서 불안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도 많았지만 이 반등 시기가 이제 점점 늦춰질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술주 영향을 우리나라 IT 업종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IT 업종의 변동성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국내 기관의 분석도 있고요. 또 당분간 반등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이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 바닥을 확인한 뒤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이달 말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또 양국의 환율 정책, 지적재산권 협상 등의 결과를 보고 결정을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제 애플 이야기가 주요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 드리면서 미중 무역 전쟁 상황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으로 급등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네, China Stocks Extend Gains하고 이제 상승분을 좀 확장했다라는 소식 헤드라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상하이 종합지수 0.93% 상승해서 2654.88에 마쳤고, 선전 종합지수도 1.63% 올라서 1383.92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회담, 실마리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또 류허 중국 부총리가 대화를 재개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전화 통화를 나눴고 무역 관련 돌파구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중이 이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죠. 이렇게 이 G20 회의에서의 기대감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홍콩 증시도요, 전장 대비 이제 상승해서 오늘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유가 관련 소식 주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우디의 발언에 의해서 또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석유 왕국인 사우디의 명성은 어디로 갔는지 이 감산에 대한 선언 약발이 미미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감산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사우디와 오펙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또 oil prices, 자, 유가는 계속해서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미국 오일 생산이 전 세계 5분의 1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러시아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 오펙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의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무역 갈등 해결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추이가 더욱더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전일 5% 넘는 하락을 보였었던 애플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학 과장님 말씀대로 좀 하락 마감한 상황인데요. 현재 선물시장 쪽에선 지수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 증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자,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대세 하락 추세는 동일해요. 그런데 내일 극심한 혼조세가 예상됩니다. 극심한 제가 이제 관용어를 붙였죠. 네. 관용사죠, 관용사. 극심한 혼조세.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혼조세가 예상되는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 내일은 제가 잠깐,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코스피 보시면요. 내일은 상당히 혼조세가 이건 기본, 어떻게 보면 그냥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기본 룰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90포인트 가깝게 밀렸다가 지금 좀 반등 나온 거거든요. 90포인트는 아니지만 거의 90포인트 가까워요. 한 88포인트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 여기까지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대충 이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2100 쪽으로 가느냐 오늘 저점 쪽으로 가느냐, 이 싸움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혼조세인데 왜 극심한이란 제가 관형사를 붙였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일 오전에 분식회계 판정이 나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확률로는 호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 자, 분식회계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분식회계 맞다. 두 번째,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 유보한다. 이번에 판정을 유보한다. 그러면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는 것과 유보한다는 것은 호재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두 가지는 호재성이고 한 가지가 뭡니까? 좀 악재성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식회계다 이렇게 선언하면 좀 완벽한 악재예요. 왜냐? 거래가 정지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또 이 상장 페이지 심사까지 받아야 되니까. 근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완벽하게 벗어나는 거고, 또 유보다 이래도 어쨌든 지금 위기는 벗어나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긍정, 두 개가 부정이니까 호재 가능성이 더 많긴 한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인 것도 뭐 그렇다 치지만 그거야 뭐 해석 나름이고, 객관적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기간
전체, 그 다음에 연기금 10일 연속 순매도예요. 반면에 개인은 4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상식적으로 개인보다 기관이 정보력이 뛰어나겠죠. 연기금은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좀 불안한 거예요. 시나리오 1, 2, 3 중에서 호재성으로 끝날 가능성은 2가지니까 더 좋은데 이게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뭐 약간 찌글찌글 하다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호재성이 나오면 한번 쫙 들어올릴 거고, 특히 코스닥이 그럴 거예요. 악재성이 나오면은 얼마든지 또 쏟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도 몰라요. 다만 대충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이제 추정하는 얘기를 해드린 건데, 내일은 어쨌든 극심한 혼조세가 예상되니까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뭐 대세 하락에 대한 추세는 동일하고 그 안에서 내일장 좀 혼조세에 대한 예상을 해주고 계십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내일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꼼꼼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신 정호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